자, 이제 문학이 되겠는데, 자, 문학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복습을 해줘야 돼. 왜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이거 또 해? 나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손흥민 생각해보자. 손흥민, 또 누구 있어?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뭐, 김연아 은퇴했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누가 있지? 이정우 야구하는 사람. 뭐 스포츠 스타죠? 스포츠 스타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치? 손흥민은 프리킥 한번 하려고 수만 번 공을 찹니다. 김연아는 뭐 은퇴했긴 했지만 뭐 트리플 악셀, 그죠? 한 번 성공했다고 다가 아니라 맨날 연습해. 맨날 연습해서 결국 금메달 따는 거지. 그치? 이정우, 뭐 야구 선수인데 메이저리그에 있는데 뭐 안타 한 번 쳤다고 홈런 한 번 쳤다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스윙 연습을 합니다. 그 왜 그래요?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지? 폼이 올라온다 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건 만드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스타일, 움직임 이거를 만드는 거거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다고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줘야 돼. 물론 이 과정이 지겨워요. 이게 지겨워서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 난 해도 안 돼. 이래서 이제 뭐 스포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다.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경지에 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해줘야 되고 교재 준비는 철저히 하자. 네, 교재 또 안 갖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학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겠습니다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 외울 건 외워줘야 돼. 기본적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용어하고 개념들은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중학교 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편해집니다. 그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리고 국어는 주요 과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국포자가 있어요. 국어 포기.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고전문학 너무 어려워요 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국어 포기한 친구들은 보통 수학도 못해요. 그럼 영어는 할까? 영어도 그냥 그래.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전체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야, 반복. 반복해줘야 되고, 이게 지겨운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포기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끊임없는 연습만이 살 길이다. 공부도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뇌 트레이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알겠죠? 특히나 국어는 집중 많이 해놔야 돼. 수업 시간에 딴짓하거나 잠깐 뭐 다른 생각 하거나 하다 보면은 주요 개념들 놓치거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적 많잖아. 책 읽다가 오늘 뭐 먹지? 이래 버리면 그 단락의 내용을 까먹어 버려. 그래서 다시 윗단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쵸? 그럼 시간이 그만큼 걸린단 말이야. 자, 개념 잡겠습니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예술이에요. 그럼 여기서 언어가 또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다. 그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한다. 주어가 피게 해야 돼. 주어가 멍 때리지 말고. 알겠어요? 멍 때리지 마.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거 게임으로 치면 국어는 집중 올스탯이야. 집중으로 다 찍는 거야. 자, 언어는 말과 글이고 그럼 예술은 뭐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자, 나하고 수업 좀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문학이 뭔지. 이하나 문학이 뭔지 기억나? 그러니까 말과 글을 갖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자, 그러면 이때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휴머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즉 인간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따라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말과 글을 통해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문학입니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또 알아야 되겠지, 그치? 말로 하는 문학을 뭘로 할까?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하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해요. 그럼 말뜻을 또 알아야 되거든? 구는 입구자, 입이란 뜻이고, 비는 난다. 난다라고 하면 안 되지. 날다.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 있어. 이것을 구비문학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장르가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 아마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인 것이다. 설화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전설은 어떤 신적은 아니구나. 전설은 비범한 영웅들 이야기, 그리고 민담은 옛날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자, 글로 하는 문학은 글은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기록문학이라고 그래. 기록문학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문학 얘기할 때 그게 기록문학인 거야. 그러면 다시 챕터를 넘어가서,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를 좀 나눠보도록 해봅시다. 문학의 갈래는 운문문학이 있고요, 산문문학이 있습니다. 그럼 말뜻을 또 알아야 돼. 지우야, 운문이 뭐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몰라요. 윤지는 운문 몰라요. 현서 알아? 몰라요. 좋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배우러 오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건 당연해요. 다 알고 있으면 뭐하러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냐? 그치? 집에서 연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운문문학은 뭐냐면, 운은 운율, 문은 글. 즉, 이 말은 뭐니? 글 속에 운율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돼. 그럼 운율은 또 뭐야? 이하나, 운율이 뭐니? 그렇죠. 가락. 리듬입니다. 리듬. 지금 말 속에 가락, 리듬이 있는 거야. 이것을 운문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운율은 어디에 있어? 우리가 보통 노래할 때 운율이 있지, 그치? 리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문문학은 글 속에 리듬이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가봅시다. 운율은 어떻게 만들까? 운율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반복하면은 운율이 생긴다. 무조건 반복하면 생겨, 진짜로.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음악 배우잖아, 그치? 다 반복이야. 그럼 뭐가 반복되느냐? 그거 배우는 게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글로 배우는 거니까 글 속에 리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글 속에 있는 리듬에서 뭘 반복시키면 리듬이 형성되는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뭐 반복시켜요? 보통 이제 운문문학에는 시 또는 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어를 반복하거나 단어 반복하는 겁니다. 시구를 반복하거나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되죠. 문장을 반복하거나, 자, 구가 모여서 또 문장이 되고, 연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긴다.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 뛰어, 빰빠라빰빠라 뛰어. 반복하면은 운율이 생긴다. 운율이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런 눈으로 보냐? 반복한 거야, 그냥 뛰어.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뭘 반복할 수 있어요? 글자 수를 반복할 수 있거든. 이거를 교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 개수, 반복, 음수율이라고 해요.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음수율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3사 또는 4사 조. 이렇게 조라는 말을 붙여. 이게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다. 3, 4 또는 4, 4조. 7호조도 있어요. 7호조. 7호조 음수율. 7글자, 5글자를 반복한다. 한 번만 있으면 안 돼. 2번 이상이 있어야 돼. 이건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리듬감, 운율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의미 단위를 반복하기도 해요. 의미 단위를 반복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리음, 보따리, 반복, 음보율이라고 한다. 이 음보율은 마디 개념하고 비슷해. 그래서 음보율에는 3음보율과 4음보율 두 개가 있어요. 3마디, 4마디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다음 또 뭘 반복시킬 수 있냐면 글자 위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글자 위치를 반복하는 말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리음, 위치, 반복, 음이율이라고 해요. 음이율. 소리, 위치, 반복. 자, 소리, 위치, 반복이기 때문에 얘네는 위치가 세 군데.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에를 맞춰주면 두운, 머리 두자, 운율, 두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에 음을 맞춰줄 수 있으면 요운, 이때 요는 허리 요자, 허리가 중간이잖아. 그 다음에 문장의 맨 끝에를 맞춰주면 각운이라고 그래요. 끝각자, 각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를 신경 쓰면 되냐면 음이율 전체 신경 안 써도 돼요. 두운하고 요운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각운을 신경 써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말은 어미가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 문법 공부했죠? 어미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야. 우리말은 활용을 하는데 어가는 가만히 있고 어미가 변한다. 먹다, 먹고, 먹니, 먹자, 먹을까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미 활용을 통해서 비슷한 어미들을 반복할 수가 있거든. 그게 가군입니다. 래퍼들이 라임 맞춘다는 게 이게 가군 쓰는 거야. 가군.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먹을 게 없어. 기분 나빴어. 이렇게 가군 맞추는 거죠. 알겠니? 질문.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문학 공부할 때 시에서 운율을 공부하거든. 이게 전부야. 이게 운율의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학생한테 운율 계산해라. 그런 것도 안 나와.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시는 3음보 율격으로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러면 3음보니까 3마디네? 3마디 되나?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면 돼. 마디가 끊어지는지. 또는 3, 4 또는 4, 4조 음수율로 이렇게 선지가 나오면 그때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음수율이니까 글자 개수구나.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하다. 운율 까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가수 노래가 있으면은 들어보면서 글자 개수, 그다음에 반복되는 말들, 그다음에 가군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은 노래 들으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질문. 운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암기야, 암기. 외워야 돼요. 아주 중요하다. 자, 산문도 볼까요, 그러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제 산은 펼치다. 펼칠 산자가 되는 거고 문은 글. 즉 펼쳐 쓰는 글이죠. 펼쳐 쓰는 글로서 우리말로 바꾸면 줄글 문학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줄로 쭉쭉쭉 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니? 여기에 산문 문학에는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극이 있죠. 극은 다시 연극 대본, 희곡과 영상 대본,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산문 문학입니다. 질문. 정리하시오. 기본 개념이야. 지금 문학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빨간 날인데 여러분 나와서 공부하고 있다. 얼마나 좋아. 그치? 우리가 여기 지금 북한을 생각해보자. 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고 막 껍질 벗기고 있을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는 앉아서 문학에 대해서 정신 트레이닝, 두뇌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 윤지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동하는 게 좋아요? 앉아서 책 보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가 노동하는 게 좋아? 당연히 앉아서 책 보는 게 좋죠. 그치?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정리 다 됐음? 자, 요게 이제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운율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갈래적 특징들은 우리가 단원에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갈래적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적용 방법도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자와 서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화자와 서술자. 화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다시 시나 또 시에서 목소리를 화자라고 하고 서술자는 뭐냐면 이거는 소설의 목소리입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가 서술자다. 그러니까 화자랑 서술자 구분해줘야 돼. 보통 화자는 자기 정서를 이야기해,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목소리고, 서술자는 말 그대로 상황을, 이게 서가 순서란 뜻이 있거든. 순서, 차례. 술은 풀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을 순서대로 풀이하는 목소리, 이게 서술자. 화자는 말뜻 그대로, 화는 말씀 화자, 자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뭘 말하냐 이거야. 화자가 뭘 말해요? 정서, 자기 정서를 말한다. 알겠습니까? 뜻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념 용어 정리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를 봅시다. 화자의 개념. 말하는 이 또는 시적 화자라고도 한다. 하나 더 설명할게요. 시적 화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표면적 화자가 있고, 표면적 화자, 그리고 이면적 화자가 있어요. 이것도 용어야, 용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표면적 화자가 뭐냐면 작품을 읽다 보면 나가 있어, 나. 이게 표면적 화자야. 즉 표면, 겉으로 드러나 있다. 말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표면적 화자라고 하고, 이면적 화자는 없어요. 이면, 숨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나가 없어. 이게 이면적 화자다. 구분해줘야 됩니다. 시험이 나오거든. 위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다. 이렇게 선지를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표면적 화자라는 뜻이거든.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개념 모르면 선지를 못 읽어요. 국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니? 어휘가 부족해요. 어휘가 부족하니까 지문 분석이 안 돼. 그리고 선지를 못 읽어. 진짜로 선지를 못 읽습니다. 그래서 꽝 되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면적 화자하고 이면적 화자 요거 구분해줘야 됩니다. 시 읽어가면서. 자,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다. 화자죠. 일정한 성격, 태도를 가진 존재를 설정, 당연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물, 사물이 화자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화자는 시인이 아니에요. 그치? 화자는 시인이 아니야. 화자는 그 작품 속에서 감정, 정서를 또는 상황을 전달하는 목소리일 뿐이지 시인이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나오지. 다음 중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인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화자는 시인이 아니다. 시인이 설정한 작품 속 목소리입니다. 자, 화자의 역할.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일정한 관점으로 작품 속 세계를 형성하며 시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죠. 자, 화자에 주목한 시 감상 방법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쭉 보세요.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이야기. 상황. 나는 이 말을 처지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가? 화자가 어떤 대상에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화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과 감정. 화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어조와 태도로 드러내는지 말투와 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예문 없나? 시 밑에 있구나. 예. 화자의 정서와 태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시의 분위기와 주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자는 시인이 설정한 작품성 목소리야. 얘가 독자들한테 주제와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당연히 주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이나 처한 상황과 관련해 느끼는 감정으로 직접적인 시효로 드러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시가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 이거 중요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형식은 뭐니? 시가 쓰인 형태와 방식이란 얘기야. 즉, 쉽게 말해서 모양. 시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거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필기 때려야 돼. 자, 형식으로 시를 나누면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유시는 어떻게 써?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행갈이나 연단위 이거는 뭐 마음대로 쓰는 거야, 시인이. 그걸 자유시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 예문을. 이거 자유시야, 이거. 한민복의 비린내라뇨. 이거 자유시입니다. 행갈이 연 구성 마음대로 했어요. 그쵸? 보통 이게 우리가 칸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 쭉쭉쭉 써야 되는데 쭉쭉 안 썼습니다. 이런 걸 자유시라고 그래. 어디 갔냐? 예. 자, 산문시는 뭐예요? 아까 산문 줄글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즉 쭉쭉 줄글 산문 형태로 쓰는 시가 산문시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어. 요거 황소는 소나기 이게 산문이야. 만약에 이게 시라면 산문시입니다. 즉 줄글시가 되겠죠. 줄글시. 자, 정형시는 뭡니까? 정해진 형태대로 쓴 시. 이게 정형시입니다. 예문, 정형시 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시조. 시조는 일정한 틀이 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써라. 이게 규칙이야, 규칙.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시는 형식, 시가 쓰이는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운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운율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재율과 외형률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말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쵸? 내재율은 내, 안, 재, 있다. 율은 리듬. 즉 리듬이 안에 있다는 얘기고 외형률은 외, 박, 형, 형태, 율, 리듬. 리듬이 바깥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유시와 산문시가 내재율이야. 왜 그러느냐? 이거 리듬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 밑에 한민복의 비린내라뇨. 이거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드러나. 운율, 리듬감이. 이런 것을 내재율이라고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황소년의 소나기를 시라고 합시다. 산문이죠? 산문 형태란 말이야. 역시나 리듬감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재율이다. 내재율. 반면에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줄 맞춰서 쓰거든? 줄 맞춰서 쓰다 보니까 얘는 리듬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형률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시조는 이렇게 써요, 진짜.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디씩 끊어져 있어. 이거 사원보거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모양이 드러납니다. 이런 것을 외형률이라고 한다. 질문하세요.
형식과 운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설명 안 해. 이거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설명 안 해. 나만 하는 거야, 나만. 왜냐? 그래야지 내가 편하거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작품들 공부할 때 편하거든. 이거를 밑밥을 깔지 않으면 매 작품 할 때마다 이거 설명 다 해야 돼요. 언제 다 하냐, 그쵸? 인간은 효율적인 동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먼저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이게 시다. 시의 종류는 이렇게 본 거다. 라고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번은 내용으로 시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 아까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서정시가 있어요. 서정시는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시입니다. 이게 서정시야. 그럼 정서가 뭔데? 느낌, 다른 말로 기분. 즉, 그 작품 안에, 그 시 안에 화자의 기분이 주가 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정시라고 한다. 집중. 자, 집중력 흐트러진 친구들이 있구나. 집중하시오. 아까 얘기했지. 국어는 집중 올 스텝 찍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정신 나가버려요. 자, 그 다음 서사시가 있어요. 서사시. 서사시는 사건을 표현한 시야. 말 그대로 순서대로 사건을 표현한 시. 이게 서사시입니다. 그 다음 극시가 있어요. 극시. 극시는 뭐냐면 연극처럼 화자 2인 이상 대사를 주고받는 시가 있어. 진짜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것을 극시라고 그래. 극시. 연극 대본처럼 서로 주고받아. 이것을 극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배워. 극시 안 배워요. 그리고 서사시도 안 배워. 진짜로.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사시, 극시가 없어. 있긴 있어. 서사시가 조금 있는데 서사시를 안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 같은 경우. 서양 문학에서는 뭐 영국 문학이나 미국 문학에서는 그 신화 배울 때 그 서사시로 배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전 산문으로 배워요. 단군시나 이한이 단군시는 그따구로 쓸래? 갑자기 생각났네. 이 새끼야. 단군시나 주몽신화 이거 그냥 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고전 산문으로 배워. 물론 우리나라도 서사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안 배운다. 용비어천가 서사시입니다. 용비어천가 해동중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 있으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밀세. 요거 서사시인데 이거를 문학에서 안 배우고 문법으로 배워. 중세국어 문법 500년 전 600년 전 문법 배울 때 그거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문학 공부할 때, 시 공부할 때 서사시 안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다? 서정시다. 99.9%가 다 서정시입니다. 그렇다면 한민복의 비린내라뇨 정리 가능하겠다. 그치? 형식상 자유시, 운율은 내재율, 내용상 서정시. 요게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거 시 공부할 때 다 판서해주지, 그치? 작가 누구, 주제 뭐, 형식, 자유시, 뭐, 운율은 어쩌고 싹 다 필요 없어요. 예, 이해됩니까? 기본 패시브로 갖고 가는 거야, 이제. 알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시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내용은 무조건 서정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자유롭게 쓰면 자유시, 줄글로 쓰면 산문시, 형태에 맞춰서 쓰면 정형시, 요따구로 생각하면 되겠다. 질문하세요. 없니? 자, 그러면 이제 시 분석법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어디다 쓰지? 빈칸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야, 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시 분석법.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시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 내가 뭐 학교 교육을 조금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평가를 하자면 문학 공부할 때 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학교 공부가. 왜냐면 학생 수가 많잖아.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학 작품 분석할 때 한꺼번에 다 해버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작가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야. 작가가 작품을 쓰죠. 이걸 독자가 본단 말이지. 그러면 작가가 작품을 쓸 때 100% 자기가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요. 항상 작품 속에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19세기 말 영국 사회, 영국 교육, 그렇죠? 또 기숙사 시스템, 학교 시스템, 이게 해리포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영이야, 반영. 따라서 작품을 볼 때는 작품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작가와 현실과 독자를 통해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2학년 시험범위야, 이거. 진짜로. 그래서 작품만 보는 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래. 절대론적 관점. 다른 말로 내재적 의미, 내재적 접근, 이런 말을 써요. 즉 작품만 보란 얘기야. 그 다음 외적 접근이라고 해서 작가 중심으로 보는 경우를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글을 쓴 지은이는 뭐 윤동주는 한용우는 이렇게 나와. 선지가. 그럼 무조건 그건 표현론이야. 작가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실 중심으로 보는 것은 반영론이에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뭐 1870년대에는 이렇게 나와. 그럼 무조건 반영론입니다. 그 다음 독자 중심으로 보는 것을 효용론이라고 해요. 효용론은 말 그대로 효과, 용은 쓸모, 독자한테 얼만큼 의미를 던져주느냐. 예를 들어 선지에서 이렇게 나온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대 독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효용론이야. 이거 시험 100%야, 여러분들아. 지금은 까먹겠지만 나중에 시험범위 들어가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이렇게 봐야 돼. 즉 작품만 볼 거냐, 작가, 현실, 독자를 통해서 볼 거냐, 이렇게 구분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 분석할 때는 이거 구분 안 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 돌아가는 거야. 저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로. 뭐 윤동주 씨 쭉 나오면은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사람이고 이거는 조국 독립을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혼자 뭐 화자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걸 한꺼번에 다 던져버려. 구분을 안 해요. 사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문학 공부를 할 때 이걸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이렇게 봐야, 이거를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선을 안 긋고서 통째로 던져버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암기가 돼버려. 그게 힘든 거야. 자, 다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면 나머지 외적 접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작가, 현실, 독자 측면의 시험 문제를 내려면 자료를 줘야 돼. 흔히 이야기하는 박스형 문제로 출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문학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을, 학교 선생님들 방식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던져버려. 이거를 통째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던져버리니까 어려워. 그래서 학생들이 시를 어려워합니다. 시 참 좋은데. 시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하면 이러지, 그치? 왜 그럴까? 첫 번째, 분석 방법을 몰라. 두 번째, 분석을 못하니까 그냥 외워버려요. 세 번째,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시를 싫어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편해집니다. 자, 시간이 못 맞추고 있다?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시 분석법 여러분들 알려드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실려있는 시는 내용상 다 뭐다? 서정시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99.9%가 서정시기 때문에 자, 고전시가 포함이야. 서정시라고 간주를 하고 여러분들은 정서를 찾으면 됩니다.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자. 진짜로. 정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정서가 제시된 경우. 직접 정서는 뭐냐면 그냥 기분 말하는 거야. 괴롭다, 슬프다,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해. 그게 직접 정서입니다. 또는 간접 정서로 되어 있기도 해요. 간접 정서는 분위기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오늘 시험 망쳤는데 집에 가는데 아무도 없고 배고파서 냉장고 문 열었는데 먹을 것도 없었다. 그럼 시원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게 간접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돼요. 또 어렵지가 않아, 기분 찾는 거는. 자, 그래서 시를 읽어갈 때는 반드시 정서를 찾자. 그 다음에 정서를 찾았으면 이유 찾아줘야 되거든. 왜 기분이 좋아? 왜 나빠? 왜 답답해? 이거 찾아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조이면서 이게 태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를 볼 때 정서를 찾으면서 이유도 찾자. 이게 사실은 시 감상법이다. 진짜로.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저거를 전달하려고 쓰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싫어하는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기분이 어떻지? 이 사람 왜 기분이 이렇게 형성이 됐지? 요거 찾으면 시 감상 끝나. 그 다음 표현기법.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겠지, 그쵸? 문학이란 말이야. 자, 표현기법에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6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유법. 비유는 뭐니?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비유법이죠. 자, 비유법에 뭐 있어요? 직유, 은유, 그쵸? 여러분들 친구들은 욕할 때 많이 쓰잖아. 직유법, 그치? 야, 이런 개가, 그죠? 이게 직유법이죠. 너 바보같이 왜 그래? 이 멍청이 같은 놈아! 이거 다 직유법이죠. 은유는 뭐예요? 은유는 A는 B다. 역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욕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야, 이런 개식! 야! 이 은유법이지. 이 바보야! 이 은유법입니다. A는 B다 라는 형태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친구가 욕하면 잘 들어보세요. 얘가 직유를 많이 쓰는가 은유를 많이 쓰는가. 친구가 막 욕할 때 야, 친구야, 너는 직유법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의인법이 있어요. 의인법은 사람처럼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처럼 대하는 방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돈호법이 있다. 돈호는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야. 사람이 아닌 것을 부르면 그게 자동으로 의인법이 됩니다.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 강아지 없니? 이상하다. 누구 있었는데? 개 안 키워? 고양이. 하랑이 개 키우잖아. 개 이름 뭐야? 호구? 오구? 오구야 이렇게 부르죠. 그 의인법이야 그거. 누구누구야 부르는 건 사람처럼 대한다는 얘기거든. 나 호구인 줄 알았네. 오구구나. 오구오구에서 오구인가?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어요? 키워? 무슨 고양이야? 먼치킨이요. 원숭이? 먼치킨. 먼치킨? 네, 품종. 품종이 먼치킨이야? 먼치킨인데. 닭을 좋아하나? 네. 알겠습니다. 먼치킨한 게 있구나. 지우는 못 키워. 고양이 안 키워? 윤지가 손 들었나?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고양이 이름 뭐야? 몰루요. 뭐라고요? 네, 몰루요. 뭘로? 치킨 뭘로 먹을래? 딱 이건데? 네? 양념반 후라이드 반, 그죠? 네, 알겠습니다. 물루야! 그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돈호법 쓰면은 자동으로 의인법이 된다. 갈매기야, 기러기야, 나무야, 꽃차, 이게 다 자동으로 의인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대서 표현했을 때 이거 사람 신체다. 개 키우잖아. 개한테 뭐라 그래? 손. 이거 의인법이야. 개가 손이 어디 있어? 앞다리지. 개 손 봤어?
앞다리 앞다리.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 야 앞다리 안 하잖아. 손 이렇게 하죠, 그쵸? 하이파이브 이거 한단 말이야. 하이파이브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동물은 안 되지, 손이 없으니까. 영장류 빼고. 자, 다음 감정을 빗대서 표현하는 것도 의인법입니다. 새가 운다, 하늘이 태양이 찡그린다, 달님이 윙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의인법입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의인법,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거 부르면 도노법, 그리고 신체를 빗대거나 감정을 빗대면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있었더라? 직유, 은유, 의인, 활류법도 있지요. 활류는 이때 활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생활의 활, 활어회 할 때 활류. 그래서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활류법이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구가 숨쉰다. 이게 활류법이 되겠네, 그치? 네. 그 다음 대유법이 있어요. 대유는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강산, 이런 것들이 다 대유법이다. 자, 그래서 비유법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반어법이 있지요.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반어법을 잘 써야 돼.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잘 형성이 됩니다. 친구랑 같이 쇼핑 갔는데 친구가 이상한 옷을 자꾸 골라요. 나 어때? 어울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빙신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싸우지? 나 어때? 잘 어울려? 할 때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속으로 생각하지. 저는 빙신. 속으로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반어법이다. 여러분들 엄마가 좀 이렇게 레시피, 이상한 레시피 갖고 와가지고 요리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줄 때 맛있니?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때마침 나 용돈이 좀 필요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게 다 반어법이다. 예한이는 맛 없다고 바로 얘기해.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거지. 근데 그거 혼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역설법이 있지요. 역은 거꾸로 역자, 설명, 법. 거꾸로 설명하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법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을 합니다. 이 문장의 논리 모순이 무엇이냐? 원래 문장은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야 돼. 그게 문장의 논리야. 그런데 역설은 뒤집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리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유명한 역설법이죠. 그럼 이게 왜 역설법이냐?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은 막 소리치는 거야. 이게 역설이죠.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거 내용이 참 웃프다. 이것도 역설이야. 웃긴데 슬퍼. 이것도 역설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어법하고 역설법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아니돼요.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역설법은 문장 자체가 한번 뒤집어져요. 알겠죠? 이게 역설법이다. 자, 그 다음 서리법.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서 묻기. 보통 여학생들이 이거 많이 쓰는데 현서도 많이 쓰니? 서리법?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안 써? 쟤 재수없지 않니? 이게 서리법이죠. 나는 재수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이거 맛있지 않아? 재밌지 않아? 이거 좋지 않아? 이게 다 서리법입니다. 그럼 서리법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강조하려고. 지우도 많이 쓰냐? 서리법?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거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야, 이게. 그 다음, 도치가 있죠? 도치법. 도치법은 문장이나 단어 순서를 바꾼다.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방식인데 나는 사랑해 너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지? 대꾸법. 그죠? 예. 대구 아니야? 대꾸라고 해야 돼. 이거 발음이 대꾸야, 대꾸. 자, 문장 하나 외웁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팥. 이게 대꾸법이죠. 대꾸법을 썼을 때 효과는 뭐니? 운율이 형성이 되죠?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강조도 됩니다. 만약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벼 심은 데 벼 난다.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그건 그냥 나열. 대꾸법은 한 표현, 한 문장, 한 구를 한 번만 반복시켜 주는 거야. 이것을 대꾸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질문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시 분석법이었어. 시 분석을 어떻게 해라? 정서를 파악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찾자. 그러면서 표현기법, 비유, 반어, 역설, 서리, 도치, 대꾸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 연습. 이게 연습 툴이야, 툴. 요거 할 수 있으면 시 쉬워집니다. 그리고 시가 좋아질 거야. 분석이 되거든,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를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하거든? 아닙니다. 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상해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노래 들을 때 노래 감상하는 거지 노래 외우니?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 여러분 노래 들을 때도 요 틀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도 된다. 뛰어 빰빠라빰 빠라 뛰어 빰빠라 반복하고 있구나. 운율 형성 의미 강조네. 그러면 왜 뛰라고 했을까? 그죠? 찾아보는 거죠. 영어 가사라서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니까 잘 알겠다. 그죠? 그래서 정서, 외, 표현기법 이게 시 분석 툴이고 한 가지 더 심상 가져가야 됩니다. 심상. 심상은 뭐냐면 시의 내용 전개 방식을 심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심상의 뜻은 뭐냐면 심은 마음심, 상은 꼭 코끼리. 마음속 코끼리가 심상이다. 이거 얘기해줬죠? 다시 한번 하자면 잘 기억 안 나나? 심상이 뭐예요? 옛날 중국의 어느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와. 뿌잉. 코끼리 어떻게 그리지? 코끼리를 그리자. 코끼리를 그리자. 코끼리를 그려요. 뭐 이상하네. 대충 그리자. 그래서 장님 불러. 왕이 장님 4명 불렀어요. 그래서 야 니들 만져봐. 이게 뭐게? 물어봅니다. 장님 한 명이 코를 만지고서 뱀이요. 장님 한 명이 다리 만지고서 기둥이요. 장님 한 명이 배를 만지고서 벽이요. 장님 한 명이 꼬리 만지고서 밧줄이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이게 심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린 겁니다. 이게 심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다. 자, 그래서 심상과 똑같은 말 이미지. 윤지야, 이미지가 무슨 뜻이니? 사진? 아닌데. 이미지가 뭐야, 이미지? 사람 이름인가? 미지야. 미지의 세계. 이미지. 영어죠, 영어. 그쵸? 서준아, 이미지 무슨 뜻이야? 영어로 어떻게 써? 네. 아이유? 네. I, M, A, G, G, E, S. S? 여기 S도 들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는데? 이미지 여기까지인데? 이미지. 네. 이미지 들어. 그래서 이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다라는 의미지. 그리다. 그리다는 의미야. 그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 이미지네이션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상은 그리는 거야. 자, 똑같은 말. 시에서 똑같은 말은 감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 심상, 뭐 시의 심상, 시의 이미지라는 뜻은 감각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감각에는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귀로 듣는 거 청각, 냄새 후각, 맛보는 거 미각, 만지는 거 촉각 이렇게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얘네들이 다 뭐라고? 심상이면서 이미지입니다. 감각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지? 공감각.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는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예. 푸른 종소리. 그죠? 이때 푸르다라는 말은 시각적인 거고 종소리는 청각이야. 원관념, 원래 이미지는 청각입니다. 종소리. 이것을 푸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니?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공감각입니다. 질문. 괜찮니? 주효가 보고 있어? 질문 없어, 주효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 읽어가면서 정서 찾고 이유 찾고 표현기법 정리해주고 감각도 정리를 해라. 그러면 시가 뚫립니다. 고전시가 포함해서 여러분들 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 이게 다야, 시는.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여기 있는 그립다, 그립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까갑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있네. 그치? 네, 여기는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간접적 제시지. 태도,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화자가 놓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 파악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지적. 내가 뭐뭐 하겠다. 비판적. 자,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야, 이게 현실. 부정적 현실 인식이다. 지금 현실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하겠지. 그치? 체념. 성찰. 성찰이 뭐예요? 성은 반성. 찰은 살핌.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관조. 관조는 뭡니까? 그냥 바라봄. 아무 정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야. 새가 날고 강물이 흐르고 오리가 헤엄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관조야, 관조. 냉소. 냉, 차갑다. 소는 미소, 차가운 미소를 냉소라고 하죠. 보통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냉소 이런 말을 쓰죠. 자, 한번 분석 좀 해볼까 그러면. 한민복의 비린내라뇨. 자, 시 분석할 때는 제목부터 봐야 돼요. 이거 시적 대상이다.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찾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해야 돼. 시 볼 때마다. 정서, 왜, 표현기법, 심상, 정의표심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보면 우리들한테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마세요. 자, 비린내 후각이지. 이게 참는 거야. 코 막지 마세요. 자,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 자, 뭐가 반복됐어? 어미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지. 가군입니다. 가군. 어미 반복. 반복했을 때 효과는 뭐였습니까?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우리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미끄러운 피부, 거친 피부, 자, 피부 역시 반복하고 있지. 다 특성에 따라 정성 들여 화장한 거예요. 물고기 일동. 자, 그럼 화자가 누구야? 얘네들이네? 이게 화자네? 의인법 들어갔죠? 이해되심? 그럼 정서는 뭘까? 정서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 그쵸? 간접 정서다. 정서는 뭐가 돼? 부정적 정서다. 뭐에 대해서? 우리한테 비린내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냄새 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황소년의 소나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설 설명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있는 내용 질문 없니? 다음 페이지. 이번엔 소설. 소설의 서술자. 자, 그러면 소설도 설명하겠습니다. 소설은 좀 간단해. 시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자, 소설은 작가가 보이지가 않냐? 아, 노안이어가지고 내가 쏘 내가 안 보여.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소설의 개념입니다요. 개념은 꼭 알아야 돼. 색깔을 좀 더 파란색으로. 자, 이때 현실이 있음직하다. 이것을 개연성이라고 하고요. 꾸며 썼다. 이것을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요즘에 뭐 왕가 사는 남자 본 사람? 봤어? 재밌어? 그거는 사실을 바탕으로 쓴 거죠. 그쵸? 단종의 어떤 슬픈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팩션이라고 하지. 팩션. 팩션이 무슨 뜻이냐면 팩트, 사실과 픽션, 허구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는 개연성은 충분해요. 현실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치? 그런데 꾸며 쓴 내용들도 있죠. 그게 역사 기록에는 딱 두 줄만 나와.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다.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든 거죠. 그거는 꾸며 쓴 거지. 그치?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야. 즉 개연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 왕가 사는 남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오랜만에 또 영화관에 많이 가는 거죠. 요즘 뭐 한국 영화가 힘들다, 뭐 OTT 때문에, 넷플릭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화가 망해요 했는데 막상 뚜껑탕 여니까 이거는 지금 벌써 800만 명 넘고 뭐 다음 주면 1000만 명 될 것 같다는데 결국 이거죠. 영화는 개연성, 그렇죠? 이야기의 힘, 이게 필요하다. 내일 볼 거야? 스포해? 단종 죽어. 단종이 누군지도 몰라요. 죽어 단종. 네. 그러면 이게 역사니까, 그죠? 봤어요. 중간에 좀 지루했습니다. 나는 역사를 아니까 언제 죽나. 이게 좀 지루해. 그러니까 역사가 스포한 거지 뭐. 예. 뭐 여러분들 볼 사람 봐두세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그 시조 공부할 때 단종과 세조와 관련된 문학 작품 많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영화 좀 봐두는 게 좀 좋긴 해요. 공부에 도움이 돼. 뭐 한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간만에 좋은 영화가 나왔어요. 어쨌든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걸 개연성과 허구성이고 소설 3요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꺼워? 소설의 3요소. 자, 소설 3요소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 이야기의 짜임, 구성,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아. 암기 파트야, 암기 파트. 소설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외워야 돼. 자, 구성의 3요소가 또 있지요. 이야기 짜임 3요소. 무엇으로 이야기를 짜느냐? 당연히 인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건입니다. 인물 사건. 그리고 인물들이 활동하는 배경이 있어야 되지. 이때 배경은 시간과 공간. 그쵸? 인물 사건 배경. 이게 구성의 3요소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지금 하는 거 다 외워야 돼요. 기본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잖아. 그치? 소설도 공부할 때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외워야 되는 거야. 자, 소설 단계가 있죠? 소설 구성 단계. 소설 구성 단계는 5단 구성입니다. 발단. 지휘야, 발단에 무슨 내용이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알듯 말듯해? 야, 알듯 말듯하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알듯 말듯하다, 알듯 말듯한, 그죠?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는. 긴가민가하다, 긴가민 이거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랑아, 발단은 무슨 내용? 모르는 거죠? 예. 자, 발단은 뭐냐면 소개. 뭘 소개해줘요? 인물과 배경 소개.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 볼 사람들은 뭐 요거에 맞춰서 생각해도 돼요. 물론 영화는 이 구성 단계가 소설과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스무리하니까. 전개가 있죠, 전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게 전개야. 전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고조가 있죠. 고조. 고조라는 말은 점점점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높아져? 갈등 고조. 갈등이 올라가죠. 아, 미안. 이게 위기네, 위기. 발단 전개 위기. 위기 부분이 갈등 고조. 그 다음 절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갈등 최고조. 그러면 왕가 사는 남자에서 절정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단종 죽는 거지 뭐. 이거 역사니까 단종 죽어. 17살에. 응. 아,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인데. 물어봐야죠. 야, 세종대왕 죽었지? 세상대왕이요? 안 죽었어? 몰라요? 세종이 언제 사람인데? 죽었지. 죽었긴 했겠죠. 당연히 죽었죠. 이승만 대통령 죽었지. 죽었어요? 야, 이승만 아저씨 언제 사람인데? 이토 히로부미 죽었지. 아, 죽었죠. 안중근 죽었지. 아, 네, 죽었죠. 유관순 누나 죽었지. 죽었죠. 100여 년 전 사람인데 당연히 죽죠. 예. 역사가 스포다. 그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말. 결말은 갈등 해소.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입니다. 5단 구성. 이것도 기본 패시브를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옵션이 기본 옵션이야. 질문하세요. 괜찮니? 자, 그래서 소설이 갈등 문학이란 말이죠. 갈등의 종류가 있다.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 외적 갈등으로 구분이 되지요. 내적 갈등이 뭡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일어날까? 좀 더 잘까? 뛰어갈까? 걸어갈까? 이런 게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문학에는 오늘 내적 갈등 뭐 있어? 없었니? 편하게 사는구나. 내적 갈등은 보통 뭐가 있을까? 밥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숙제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내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 보통 영화가 보통 이런 거죠. 빌런들 나오고, 그치? 예, 주인공이 뭐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 이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무리들하고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아. 이런 것들. 집단과 사회와의 갈등. 집단과 세계와의 갈등. 집단과 운명의 갈등. 자, 집단이 아니라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운명. 그치? 일요일날 나와서 수업 들어야 돼. 한국인의 운명. 안 그래, 시원아? 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빨간 날로 나와서 학원 나와서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너가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흙 퍼먹고 있겠지 뭐. 먹을 거 없으니까. 거기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엄마들이 진흙 쿠키 만들어 주잖아. 흙을 구워서 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빨아먹어. 흙을. 이디오피아 애들의 소원이 자기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는 게 소원입니다. 이 말은 뭐니? 대다수의 애들이 10살도 못 되고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원이 자기 앞에 1 생기는 게 소원이래. 와, 심각하죠. 그거는 걔네들이 운명이지, 그치?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운명, 예, 휴일에도 나와서 공부를 한다. 지식 정보화 산업 사회의 폐해이기도 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예. 자, 요런 갈등들이 소설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소설 읽어가면서 이거 찾아야 돼요. 주된 갈등을 찾아야 된다. 알겠죠? 예, 갈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주된 갈등이 뭔지는 파악을 해야 돼. 이게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소설 분석. 간단해요. 얘는 시보다는. 자, 소설의 목소리는 서술자라고 얘기했잖아. 서술상 특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 시점 잡아야 돼. 시점. 다른 말로 인칭. 자,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의 위치다. 그래서 1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요. 1인칭은 나가 있고 3인칭은 나가 없다. 그래서 1인칭을 뭐라고 말합니까? 작품 속 서술자.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어요. 3인칭은 나가 없기 때문에 작품 밖 서술자. 자, 명칭 잘 알아야 됩니다. 1인칭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 주인공 시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3인칭인데 나가 없어. 작품 속에 3인칭인데 인물들의 말과 행동만 묘사한다. 관찰자 시점이죠. 3인칭 관찰자. 자,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까지도 제시한다.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라는 말은 완전 전자, 완전히. 지는 안다. 그래서 신적인 위치에 있는 거지, 그치? 인물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찾아야 돼요. 이 서술자 위치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이 나와. 그리고 묘사 챙겨야 돼요.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 해줘야 됩니다.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와 외양 묘사. 내면은 마음속이 되겠죠? 외양은 겉모습.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요거 확인해 주면 돼요. 소설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게 소설 읽는 방식이야. 이게 되심?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읽어가면서 갈등 정리하면 돼요. 이게 소설 감상법이다. 질문하세요. 질문. 문화가 질문 없어? 집중. 여러분들은 집중력이 약하구나요. 집중력을 올리자. 그 연습해야 돼. 트레이닝 하는 거야. 레벨업 하려면 트레이닝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게임할 때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가다 뛰어야지, 그치? 사냥하고 몬스터 잡고 경험치 쌓아서 레벨업 해야 되잖아, 그쵸? 공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두뇌 트레이닝.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엉덩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노가다 뛰는 공부 노가다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공부도 현질 가능해. 그지? 비싸잖아, 현질은. 아니야? 비싸요. 공부 현질 어떻게 하니? 월에 한 몇백만 원씩 해서 특별 과외 하거나, 그쵸? 쪽집게 과외 하면 되는 거지 뭐. 현질 가능합니다. 공부도. 근데 그렇게 돈이 있으면 뭐로 공부하냐? 다른 일 하지, 그지? 예전에 쌤이, 이거는 잠깐 멈춰놓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게 기본 틀이야.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까? 황순원의 소나기 적용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시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갈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자, 여기 나라는 말이 없잖아. 그치? 이 작품은 3인칭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심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되겠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왜? 그 이유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소녀는 개울등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소년의 성격, 소극적이다. 그치?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짧아요. 짧지만 이 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3인칭이라는 점. 그쵸?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왠지 소년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소녀는 소극적입니다. 좀 소심해. 가가지고 나 좀 지나가게 좀 비켜줄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소녀가 비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쭉쭉 읽어가면 된다. 서술자의 개념.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왜? 윤지야, 화가 나? 화날 수도 있죠, 뭐, 그치? 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나의 운명, 일요일에 3.1절 날에 학원 나와가지고 국어 수업을 듣는 나의 운명, 우와! 할 수 있잖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서술자가 일정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이게 뭐야? 1인칭.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3인칭. 자, 서술자의 역할.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설가가 서술자가 아니야. 알겠죠? 물론 자전소설이라는 게 있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설가는 서술자가 아니다. 자, 나이가 어린 서술자.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한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방금 봤죠? 소나기 같은 경우. 어리숙한 서술자. 서술자가 독자보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리숙한 태도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장문 쓰기 할 때 봤었던 작품 동백꽃이 있었습니다. 그치?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걸 눈치를 몰라. 그러면서 자꾸 엉뚱하게 화풀이하고 있어요. 그죠? 둘 이상의 서술자. 하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교차되면 전달. 사건을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의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거의 없어. 물론 일반 소설에는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소설 개념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소설체 소설에는 없네. 시점 아까 얘기했습니다. 1인칭. 서술자가 나로 등장.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면 주인공 시점이죠. 관찰자는 자, 주인공의 이야기나 사건 과정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인칭 시점은 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관찰하여 서술합니다. 따라서 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 왜냐?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든. 인물 심리를 안 보여줘요. 인물들의 심리와 갈등 관계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독자가 좀 적극적으로 읽어줘야 돼. 자, 전지적 서술자 시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포함하여 사건과 인물의 말과 행동 등을 모두 서술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가 가장 게으르다. 예. 왜냐면 정보를 다 주거든. 오른쪽 박스 볼 거 없네요. 자, 질문하세요.
괜찮니?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시하고 소설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녁 항구라는 작품이 있죠. 좀 빠르게 분석제를 해보자. 시가 있네, 시. 자, 제목은 저녁 항구. 제목이 시적 대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인지, 왜 그런 정서인지, 그리고 표현 기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심상들은 어떠한지, 이거 정리해 주는 거야. 정의 표심. 알겠습니까? 중요해.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초 개념 및 용어 정리를 했거든. 이제 작품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저기 의인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의인법을 해서 좋고 활류도 좋아요. 배들이 쉬고 있다 하니까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이게 좀 안 좋은 게 있다 여러분들아. 밑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쵸? 이게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아까 얘기한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할 때 다 이렇게 하거든. 다 던져놔. 절대론적 관점, 외적 의미 다 던져놓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은 절대론적 관점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1차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자.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우리 집 현관에서. 자, 그러면 여기 쓰인 방법 도치법 들어갔죠. 그렇지? 문장 순서가 달라졌잖아. 그러면 우리 집 현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배야? 아니죠? 그 현관에서 쉬고 있는 것은 식구들의 신발이 되겠네. 그럼 여기 쓰인 표현법 뭐니? 은유법이네요. 신발을 배로 표현한 겁니다. 은유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또 봅니다.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은유법이죠?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 은유법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윗문장하고 아래 문장의 구성이 동일하다.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했지? 시온아? 연습해야 돼. 대꾸죠, 대꾸. 대꾸법이죠. 콩심문대 콩나고 팥심문대 팥난다. 그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푸르다 시각이죠. 갈매기 날고 속은 냄새 확 풍겨온다. 후각이네. 지친 엄마가 씻는 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진짜 푸른 파도와 진짜 소금 냄새인가? 아니죠. 이것들은 뭐야? 이것들은 뭐야? 엄마와 엄마 또는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온 거죠. 그치? 일하고 오신 모습의 분위기가 될 겁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 신발을 배라고 표현했거든. 이해되심?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이 저녁 항구가 뭔지 알겠네. 저녁 항구의 의미는 뭐예요? 집이네, 집.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지금 시의 내용이 배로 표현했단 말이야. 엄마, 아빠의 구두를, 신발을. 그렇다면 저녁 항구는 집이구나. 엄마, 아빠가 돌아오신 거구나. 그렇다면 열린 문틈으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속은 냄새 확 풍겨온다. 이게 뭐라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신 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다. 그치? 다음.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 아빠는 밥을 안 치고 나는 자, 표면적 화자가 있네요. 나는 밥 냄새 솔솔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의태여. 밥 냄새니까 후각. 자, 여기서 또 정리. 음성 상징을 하는 게 있어요. 음성은 목소리를 흉내내는 말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의태어는 모양, 성질, 상태,
움직임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여기는 밥 냄새가 솔솔 익어간다. 뭐가 뭐 김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태어가 되겠죠? 나는 밥 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배를 만져본다. 이때 배가 뭐야? 엄마 아빠 했던 신발들이 되겠다. 그치요? 역시 은유법이다. 여기도 은유죠? 나는 밥 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배를 만져본다.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 이게 진짜 암초 자국입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신발 바닥에 있는 스크래치, 흠집, 육을 의미할 거야. 오랫동안 바라본다. 그 왜 오랫동안 바라봤을까? 왜? 부모님의 힘겨움에 힘든 하루를 공감하는 거죠. 공감함.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하루 힘들게 일하시고 돌아오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심? 그러니까 시 분석 이렇게 하면 돼요. 정서, 외, 표현기법, 그다음에 감각입니다. 알겠죠? 이게 연습이 되고 또 되면 다른 작품들도 쉽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시가 쉬워져요. 안 어려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시 감상법 그리고 소설 감상법을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전역 항구라는 시를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니들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자, 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부모님이 일터에 오갈 때 함께 있는 대상이다. 부모님의 행복하고 편안한 미래를 상징한다. 아니죠? 온 가족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쓸모를 다하고 있다. 어잉? 바닥에 긁힌 자국들은 부모님이 고된 하루를 짐작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될까? 3번이에요? 4번이에요? 3번이 되겠지, 그치? 예.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적절한 거. 어떤 친구들은 자, 수학하고 과학은 문제가 어떻게 돼 있니? 정답은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국어는 정답 찾는 거 아니야. 국어는 적절성 찾는 거예요. 적절성. 적절성이란 말은 뭐냐면 선지들이 있으면 이 선지들 사이에서 가장 근사치 답을 찾아야 돼. 그런데 근사치 답을 찾을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하고 기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래서 국어를 어렵다고 해요. 친구들이. 특히 문학. 문학은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의미 찾는 연습이 안 되면 어렵다고 느낍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현대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자기가 분석을 못하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도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시의 표면에 자 화자에 대한 설명.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죠? 나 있었어. 저녁에 돌아온 부모님과 집에 있다. 그렇고요. 다로 문장을 맺으며 차분하게 말했고 부모님이 신었던 구두 모습에 주목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한다 하고 없어. 이런 거 내용 자체가 맞지가 않는다. 답은 5번이 되겠네. 3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년에서 이 시의 화자는 현관에서 부모님의 일터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고 이를 뭐뭐뭐 심상. 자, 그러면 3년에서 찾으면 되겠다. 부모님의 일터래요. 일터. 푸른 파도하고 갈매기 날고 소금 냄새. 이게 되겠다. 그치? 푸른 파도와 갈매기 소금 냄새. 이겁니다. 그렇다면 푸른 파도 시가 소금 냄새 후가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문제 4번. 3년의 확과 5년의 솔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은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인 바다를 포근한 이미지로 만들고 있다. 3년의 확 볼까요? 소금 내서 확 풍겨온다. 이게 포근한 이미지가 아니죠, 얘는. 두 번째, 솔솔은 부모님의 구두가 놓인 항구의 거친 이미지. 당연히 아니고. 세 번째, 확과 솔솔은 바다와 항구가 가진 분위기의 차이를 대비적으로 드러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확과 솔솔 모두 냄새와 관련된 시어로 각각 화자의 과거 아니죠.
확은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솔솔은 갈매기가 나. 이것도 아니네. 그럼 뭐가 되나? 1번이 되나? 맞나? 여기도 말이 안 맞네? 확이 어디 있었지? 냄새에 확 풍겨온다.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인 바다를 포근한 이미지. 안 되죠. 포근한 게 아니지. 솔솔은 부모님의 구두가 놓인 항구의 거친 이미지 아니죠. 확과 솔솔은 바다와 항구가 같이. 아, 이거네. 예. 3번이구나. 예,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까. 그쵸? 확은 바다, 즉 부모님이 일하는 일터로 생각하면 되고, 솔솔은 항구, 집에서 밥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5번.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 속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아까 공감하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요거죠, 요거. 뱃바닥에 긁힌 암초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그리고 요거 배를 만져본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없음?